공부하거나 신체적 기술을 익힐 때 카페인을 언제 섭취해야 좋을까요?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자신이 과거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가장 후회스럽고 화가 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항상 공부하기 직전에 카페인을 섭취했거든요. 오늘 영상은 앤드류 후버만의 팟캐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공부 또는 신체적 기술을 익힐 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카페인 섭취 타이밍은 언제인지, 추가로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해야 우리 뇌를 학습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고 제가 이 방법을 직접 적용해본 후기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배운 걸 오래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과 강한 자극입니다. 어떤 정보를 반복해서 접하거나 정보와 함께 강한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 간 연결고리가 강해집니다. 우리 뇌의 기억이 더 뚜렷하게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선 지속적인 반복과 강한 감정적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친 듯이 반복했던 구구단은 성인이 돼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반복을 통해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강한 감정적 자극도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이나 불의의 사고가 잊혀지지 않는 이유도, 첫 키스의 기억이나 운동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날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도 그 사건과 함께 강한 감정적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복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죠. 시험이든 발표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반복 횟수를 무한히 늘릴 수 없습니다. 둘째,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복은 지루함을 낳습니다. 공부하다 말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싶어지는 이유죠. 반복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기에 반복에 강한 감정적 자극을 섞어서 반복 횟수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감정은 뇌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프네프린 등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신경세포 자극을 극대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학습하면 그에 대한 기억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한 연구는 평범한 문장의 에세이를 읽은 참가자들보다 감정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에세이를 읽은 참가자들이 그 내용을 더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은 감정적인 문장으로 쓰여 있지 않다고. 맞습니다. 교과서는 평범한 문장의 에세이보다 더 지루하죠. 그래서 학습 내용에 감정을 담아 극적으로 표현하는 강사의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강제적으로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생물학자 제임스 맥거와 레리 케일은 이 분야에서 수많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팔을 얼음물에 담근 채 공부를 시켰더니 참가자들은 공부한 내용을 더 많이 오랫동안 기억해냈습니다. 팔이 얼음물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뇌에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신경세포의 자극이 극대화된 것이죠. 실제로 중세시대에는요, 아이들이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원할 때 그 사건을 겪은 아이들을 강물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아드레날린의 효과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매일 얼음물에 팔을 담그고 공부하라고? 앤드류 후버만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얼음물 말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다른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을 방출해서 각성도를 높여줍니다. 동시에 도파민 작용을 증가시켜요. 물론 많은 분들이 공부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카페인 섭취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실험한 결과 최적의 타이밍은 학습 직후 또는 15분 이내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앤드류 후버만도 자신이 이 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가장 큰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도 항상 학습 전에 카페인을 섭취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학습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학습 직후에 또 한 번 섭취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학습 직후에 아드레날린을 급격하게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중에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학습 직후에 아드레날린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체질적으로 카페인이 안 받거나 반대로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카페인 외에 아드레날린을 급격하게 올려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분 이내에 짧은 찬물 샤워를 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을 증폭시킬 수 있겠죠. 반복을 줄이기 위해 강한 감정적 자극을 섞어라. 강한 감정적 자극은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주고 이는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하게 만들어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되게 한다.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이는 타이밍은 학습 직후이고 높이는 방법은 카페인, 찬물 샤워, 과격한 운동 등이 있다.
정리가 됐죠? 추가로 앤드류 후버만은 우리 뇌를 학습에 최적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180분에서 200분 동안 존2 레벨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서 존2 레벨의 심박수를 보여드리겠지만 쉽게 말해 존2 레벨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이 존2에서 하는 유산소 운동은 두뇌에서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언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드레날린을 급격히 올리는 과격한 운동은 학습 직후라고 말씀드렸죠. 존2 레벨의 운동은 학습 전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뇌과학이 이런 효과를 밝혀내기 훨씬 이전부터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전적 에세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장편 소설을 한 편 쓰려면 1년, 2년, 때로는 3년을 서재에 틀어박혀 책상 앞에서 혼자 꼬박꼬박 원고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래도 운동 부족에 빠지기 쉬워서 날마다 1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의 작업에 대비해요. 그런 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꼬박꼬박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지속력입니다. 그러면 지속력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한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기초 체력이 몸에 배도록 할 것, 다부지고 끈질긴 피지컬한 힘을 획득할 것, 자신의 몸을 한편으로 만들 것.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고 능력도 미묘하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사고의 민첩성, 정신의 유연성도 서서히 상실됩니다. 작가는 군살이 붙으면 끝장입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군살이든 메타포로서의 군살이든 많은 작가들이 그런 자연스러운 쇠퇴를 문장 기법의 향상이나 성숙한 의식 같은 것으로 보완하지만 거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 내에서 태어나는 해마 뉴런의 수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수영이나 조깅 같은 장시간에 걸친 적당한 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뉴런도 그대로 두면 28시간 뒤에는 별 쓸모도 없이 소멸해버립니다. 정말 아깝지요. 하지만 막 태어난 뉴런에 지적인 자극을 주면 그게 활성화돼서 뇌 내의 네트워크와 이어져 신호 전달 커뮤니티의 유기적인 일부가 됩니다. 즉, 뇌 내 네트워크가 좀 더 확장되고 촘촘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임기응변으로 사고를 전환하거나 비범한 창조력을 발휘하기 쉬워지는 것이지요.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하고 대담한 발상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육체적인 운동과 지적인 작업의 일상적인 조합은 작가가 행하는 종류의 창조적인 노동에는 매우 이상적인 영향을 끼치는 셈입니다. 나는 전업 작가가 되면서부터 달리기를 시작해 양을 둘러싼 모험을 쓰던 때부터 30년 넘게 거의 매일 1시간 정도 달리거나 수영을 생활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그런 생활들이 쌓여나가면서 나의 작가로서의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창조력은 보다 강고하고 안정적이 되었다는 것을 평소에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내보이면서 자, 이렇게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러운 감촉으로서 실감으로서 그런 게 내 안에 있습니다. 하루키가 참고한 뇌과학 연구 결과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뉴런도 그대로 두면 28시간 뒤에는 별 쓸모도 없이 소멸해버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앤드류 후버만이 말한 일주일에 180분에서 200분의 유산소 운동을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을 저도 제 생활 루틴에 적용해 봤습니다. 2가지를 적용해 봤는데요. 첫째, 원래 일어나자마자 마시던 커피를 오전 중에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마시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기존에는 주 3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주 1회 빠른 달리기를 해왔는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 2회로 줄이고 존2 레벨의 느린 달리기를 주 3회로 늘렸습니다. 180분을 채우기 위해서 60분씩 3번 달렸어요. 그렇게 루틴을 바꾸고 지금 1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카페인 섭취 타이밍 변경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뭔가를 새롭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에 가깝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나서 일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커피를 마시고 시작하는 게 일에 더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지식이든 신체 기술이든 어떤 걸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존2 레벨의 운동은 정말 좋습니다. 평생 루틴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오션월드에 가려고 매일 헬스하고 사이클을 40분씩 탔던 때가 있었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뒤에 사이클을 탔던 거라 존2 레벨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시절엔 두뇌 회전도 빨랐고 일상의 컨디션도 최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이렇게 치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 감정과 컨디션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달리면서 아이디어도 계속 떠올라서 요즘은 녹음기를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란색 구간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가 존2 레벨입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빼면 되는데요. 제가 나이별로 계산해 놨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뛰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딱 한 달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